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시모토 사나이 개발로 게이하츠로크에 대해서 이번 강의에서는 강의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두 개로 나눠서 동영상을 찍을 생각인데, 지금 동영상을 찍는 것보다 지금 현재는 이어폰을 끼고 제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 우리 자기계발서 많이 들어보셨죠? 너무너무 스스로를 어떻게 발전시킬까, 아니면 자신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스스로를 더 나은, 아니면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만드는 책을 자기계발서라고 하는데, 뭐 아직까지도 그게 개발이라고 생각하는 없겠죠.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개발이라고 하는 건데, 자기개발고. 근데 이 개발이란 말이 논어인가 어디에 나왔단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개발이라는 거. 개발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똑바른 질문,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게 하고 만들고, 아니면 또 생각해 만드는 것, 그 자체를 개발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뭐 생각해서 이해하게 만드는 거, 그걸 개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계몽이야만 들어보셨죠? 여러분, 몽은 뭐예요? 몽매함, 어리석음, 무지함. 그거를 개 자체가 뭐냐면 깨어지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 계몽이라고 하죠. 계몽주의. 우리 옛날 계몽사라는 유명 출판사가 있었는데, 하시모토 사나이. 이 하시모토 사나이 할 때는 사나이는 우리가 말하는 그 강남스타일의 사나이가 아닙니다. 사나이는 이 하시모토가 성이고, 사나이가 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보통은 호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하시모토 사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개발로 게이하츠로크 이란 거를, 개발이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개발록을 읽고, 그리고 이번 지금 동영상의 후반에는 이제 하시모토 사나이의 인생이라든가 관련된 개발록에 관련된 얘기들을 쭉 이제 한번 읽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머지 또 하나의 동영상에서는 이 게이하츠로크 개발록을 일본어 원문 강독을 할 생각입니다. 강독이란 말은 읽기도 하고 읽어가면서 해석하고, 그리고 내용들을 하나 차근히 파악해 가는 거, 그걸 강독이라 하는 건데, 읽으면서 강의하는 게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의미죠. 그걸 할 생각인데, 그 전에 이 첫 번째 일부 파트 1에서는 프롤로그, 그다음에 한국어 번역을 낭독 좀 하고,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번역 자체는 원문에 너무 충실한 것보다는 제가 나름대로 쓸데없다고 생각된 부분 삭제도 하고 조금 바꾼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어가 중심이, 그 원문의 중심이 된 그런 강의는 다음 동영상에서 여러분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어 번역한 거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시모토 사나이에 대한 소개, 그걸로 이번 지금 첫 번째 동영상은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개발이라는 거, 어떤 뭐 재능이라든가 어떤 슬기로움이라든가 어떤 생각, 그런 거를 일깨워주는 겁니다. 일깨워주는 거, 그걸 개발이라고 하는데, 이 하시모토 사나이라고 하는 이번 지금 낭독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시모토 사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뭐 깊어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우선은 이제 이 개발록을 한글로 번역본으로 제가 간단하게 하긴 했는데, 훨씬 더 이렇게 문장도 더 다듬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 상태에서 한번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강의할 때는 좀 이어폰 같은 거 끼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귀를 딱 닫으니까 좀 느낌이 조금 다르네요, 이것도요. 그래서 아무튼 개발로 게이하츠로크 하시모토 사나이 낭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로 하시모토 사나이. 유치한 마음을 버리자. 치심, 즉 유치한 마음이란 이른바 어린 마음이다. 다른 말로는 마음이 어린애 같다는 것이다. 굳이 사람에게만 쓰이는 말은 아니다.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경우에도 다 익지 않고 아직 덜 익은 동안을 가리킨다.
그것은 모두 맹숭맹숭하여 성숙한 본래의 맛을 갖추지 못한다. 모든 것은 이 유치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발전하지 않는다. 물론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 공놀이 같은 놀이를 좋아하고 돌을 던지거나 곤충을 잡거나 하는 일에 정신없이 빠지거나 혹은 종류도 가리지 않고 입에 맞는 단 것을 탐하고 근면할 마음 없이 부모의 눈을 피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거나 또는 부모에게 기대는 마음이 크고 엄격한 아버지나 형을 두려워하여 온화한 어머니 품에서 떠나지 않는 불행은 모두 소년의 덜 익은 마음이 그 원인이다. 아주 나이가 어리다면 어쩔 수 없이 용서를 받기도 할 것이다. 그렇지만 10서너 살이나 되고 학문을 뜻하고 난 다음에도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무엇도 잘하게 되지 않고 천하를 떨칠 대호걸은 될 리가 없다. 그 옛날 무가인 겐지와 헤이게가 동서로 나누어 패권을 다퉜을 때, 그리고 전국시대의 무렵까지는 12~13살이면 부모로부터 떠나 첫 전장에 출전하여 커다란 공을 세우고 이름을 날린 인물도 적지 않다. 그 사람들은 이미 그 나이에 유치한 마음을 모조리 버린 상태였다. 만약 유치한 마음이 남아있었다면 부모 곁을 한 발자국도 떠날 수 없으므로 도저히 전장에서 공을 세우고 이름을 날릴 생각은 못할 것이다. 유치한 마음의 해악을 더 들어보자. 유치한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기가 오르지 않는다. 영원히 겁쟁이 사무라이라고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당할 것이다. 따라서 나는 무사도의 첫걸음으로 유치한 마음을 버릴 것, 어리광을 부리는 마음을 버릴 것을 주장한다. 기세를 떨치자. 기세란 어떤 일이든 다른 사람에게 져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다. 기세란 남의 밑에 있는 것을 한없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데에서 생긴다. 다른 말로 하면 고집이다. 떨친다는 말은 확정된 목적이 있다면 잠시의 방심도 없이 마음의 긴장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라면 다 가지고 있고 금수조차도 상당히 가지고 있다. 아주 흥분한 금수는 사람을 해치고 괴롭히는 경우가 있다. 금수도 그러하니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먹는가에 따라 그 어떤 지위에도 오를 수 있다. 사람들 중에서도 사무라이만큼 강한 마음을 가진 존재는 없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보통 사기, 즉 사무라이의 기세라고 부른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두 칼을 찬 자에게 보통 사람들이 무례한 언동을 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사무라이의 기세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무예나 역량, 지위 등을 고려한 결과가 아니다. 그러나 오래 이어진 태평성대로 인하여 사무라이의 기풍이 약해졌다. 사무라이 집안에서 태어났으면서도 무엇보다도 더 연습해야 할 무예 수행을 게을리하고서도 오로지 지위를 탐하고 여색에 빠지며 제2계에 몰두하여 권력자에게 줄을 대는 일에 급급하여 앞서 말한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영혼과 치욕을 죽음보다 두렵게 여기는 용맹한 사무라이 정신을 모조리 잃어버렸다. 지금의 사무라이는 허리에 두 자루 칼을 차고는 있으나 상공인들보다도 기력이 훨씬 떨어진다. 들리는 것 같지도 않은 작은 천둥 소리에도 겁을 먹는다. 심한 경우에는 겨우 개 짖는 소리만으로도 뒷걸음질을 치는 꼴을 보기에 이르렀다.
실로 엄청난 변화다. 이것이 나쁜 쪽으로 변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런데도 상인이나 농부들은 지금도 사무라이를 고귀하게 여기어 사무라이님이라고 부른다. 사무라이의 본질을 인정하여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사무라이라는 이름이 지닌 위강을 두려워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겉으로 사무라이라는 존재의 머리를 숙일 뿐이다. 옛날 사무라이는 평시라면 농민과 마찬가지로 칼에 괭이를 잡고 밭에서 일을 하였다. 밭에서 일을 하는 점에서는 농민과 전혀 다름이 없으나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는지에 있어서는 전혀 달랐다. 늘 수치와 치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남의 밑에 서는 것도 바라지 않았다. 어떠한 경우라도 지조를 굽혀 권력에 맹종한 일이 없었다. 그러므로 어느 날 일이 생겨 조정이나 막부에 부름이 있으면 바로 칼에 괭이를 내던지고 온몸을 무장하고 100명, 1000명의 대장이 되어 호랑이와 같은 용맹함으로 선두에 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들을 벤다. 성공을 하면 역사에 불후의 이름이 남고 무운이 다하여 싸움에 진다면 그 죽은 몸이 들판에 버려지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정도의 용맹한 마음은 죽음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그 마음을 느끼고 용기를 외경하여 마음으로 따르고 사무라이를 존경한 것이다. 지금의 사무라이와 비교한다면 너무도 달라 크게 놀랄 것이다. 용기는 없고 의리가 부족하며 지략도 모자란다고 한다면 천군만마 속으로 뛰어들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사방으로 말을 달리라고 말하는 쪽이 무리일 것이다. 그러한데 어떻게 몸은 본진에 있어도 훌륭한 계략으로 적을 모조리 없앨 만큼의 재능이 있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그러니 결국 지금의 사무라이는 상인이나 농부에게 두 자루 칼을 차게 한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오히려 사무라이한테서 두 칼을 빼앗으면 상인이나 농부보다 못한 자가 얼마나 많을지 모른다. 농부는 평소 노동에 익숙해 있으니 근력이 크게 발달해 있다. 장사를 하는 상인은 머리로 돈을 버는 방법을 엄청난 고생을 통해 터득하고 있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도 없다. 지금 만약 천하의 일이 생긴다면 다양한 공을 세우고 이름을 떨칠 이는 오히려 농부나 상인일 것이다. 혼다 타다카츠처럼 13살에 전장에 나서는 경우는 현재의 사무라이 중에서는 아마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도 애처롭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의 사무라이는 너무도 사무라이의 기세가 없기 때문이다. 사무라이의 본질을 결여한 자가 높은 지위, 높은 녹을 받으며 아무런 어려움 없이 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군의 은혜 덕이므로 새삼스레 감사해야 할 것이다. 이 정도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비겁한 사무라이만 있는 탓에 주군이 치욕을 당하게 된다면 정말이지 수치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 진실된 사무라이는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안 오고 무엇을 먹어도 맛을 모를 것이다. 현재 우리가 위와 같은 은혜를 잊고 있다면 우리 조상은 과거 주군에게 어느 정도일지라도 공로를 세웠다고 보아야 한다. 그 후 대대로 하는 일 없이 먹고 놀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학문의 마음을 쓰고 어떻게든 사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충의를 다하고 은혜에 보답할 목적으로 모든 고난을 견뎌야 한다. 이 충의를 늘 살아있게 하고 충의를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사기를 잊지 말고
남의 아래에 서지 않을 기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아무리 사기가 충만할지라도 자신의 뜻이 서지 않은 이상은 봄이 되어 얼음이 녹는 것처럼 자연스레 자신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사기를 잃기 쉽다. 그러므로 제대로 사기가 충만하였으면 다음으로는 뜻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뜻을 세우자. 뜻이란 마음이 향하는 방향을 의미하므로 자신의 마음이 향해 가는 점을 가리킨다. 사무라이로 태어나 충효라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충효라는 마음이 있고 세상에 죽음과 부모만큼 소중한 존재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분명 자중하여 어떻게든 문무의 길에서 이름을 드높여 성현, 군자, 영웅, 호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같은 위치에 올라 주군을 위해 한 목숨을 희생하고 세상과 국가의 이익이 되는 대업을 이루어 부모의 이름까지 드높이며 그 일생을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 이르러 뜻은 하나로 정해졌다고 할 수 있다. 한번 뜻을 세운 이상 무엇보다도 먼저 목적을 정하고 한시도 쓸데없이 낭비하지 말고 확실한 길을 걸어 그 뜻한 바를 이루도록 노력하자. 뜻이 세워지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다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독서를 통하여 역사 속 인물의 경력을 알아 자신도 그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스승이나 친구로부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은 결과 분발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자신이 어떠한 이유로 상당한 역경에 처했을 때 반사적으로 불굴의 용맹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네 번째는 어떤 일에 감격한 것이 원인이 되어 뜻을 세우는 것이다. 평소 아무런 모자람도 감격도 없이 지극히 평범하게 살고 마음의 긴장을 잃은 때에는 뜻을 세울 도리가 없다. 뜻이 없는 자는 영혼이 없는 벌레와 같아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절대 발전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한번 그 무엇도 방해하지 못할 뜻이 서면 그 이후로는 끊임없이 이루어져 간다. 마치 막 싹이 돋은 풀에 영양이 가득한 흙을 주는 것과 같다. 지금껏 천하의 이름을 떨친 인물 역시 특별히 눈이 4개가 있거나 했던 것도 아니고 입이 2개나 있던 것도 아니다. 모두들 그 커다란 뜻과 굳은 의지를 통하여 후세에 그 고귀한 이름을 남긴 것이다. 세상의 대다수 사람들이 그것과는 반대로 평범하게 일생을 마치는 것은 역시 뜻이 작고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뜻의 크고 작음이 그대로 그 사람의 크고 작음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임을 알게 된다. 뜻을 세운 사람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나라의 중심인 에도로 떠나는 사람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 오늘 아침 고향을 떠나면 밤에는 어느 도시, 다음날 밤은 또 다른 도시로 향해 점점 목적지인 에도에 다가갈 수 있다. 나아가 현재 성현 호골의 지위는 일본 전국에서 에도를 지향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오늘 지금 성현 호골을 뜻한 사람은 내일 모레 차례로 성현 호골에 맞지 않는 성질을 조금씩 버려간다면 아무리 처음에 재능과 지혜가 모자랐던 사람이라도 결국에는 성현 호골의 지위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마치 다리 힘이 약한 사람이라도 에도로 가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강하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하물며
튼튼한 다리를 가진 사람에게 무엇이 두렵겠는가? 뜻을 세운 이상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 목적을 이루려면 오로지 그 방면만을 뜻하여 다른 것은 모두 희생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마음을 오롯이 바치지 않는다면 문도 닫지 않은 집과 같아서 도둑이나 들개가 제멋대로 들어와 도무지 자기 혼자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집을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지킬 수도 있겠으나 마음은 대체 누가 대신 지켜줄 수 있겠는가? 결국은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스스로를 충분히 감시하는 수밖에 없다. 안타깝지만 목적을 향해 한눈 팔지 않고 온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소년에게 쉽지 않은 일이다. 아무튼 소년들은 남이 하는 일에 눈이 가고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 법이다. 남이 시를 지으면 시, 글을 지으면 자신도 그쪽을 따르고 싶어 한다. 무예도 마찬가지라서 친구 중에 열심히 창을 연습하는 아이가 있으면 오늘까지 배우던 칼 다루는 연습을 멈추고 창을 배우기 시작한다. 바로 이것이 마음이 정해지지 않은 소년이 가진 가장 큰 병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지식이 조금이라도 쌓이면 모든 일을 빠짐없이 깊이 생각하여 자신이 장래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후 스승이나 친구로부터 부족한 점을 배워 메우고 자신이 나아갈 방향이 움직이는 일이 없고 잡다한 짓을 하는 일도 없도록 준비하고 각오하기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마음이 헤매는 것은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모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의 목적과 방침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로부터 성현이 되고 호걸이 된 사람 중에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늘 동요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뜻을 세울 동기에 관해서는 앞서 말한 네 종류를 들 수 있는데 스스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에는 지름길과 돌아가는 길이 있다. 내가 그 중에서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현의 책이나 다양한 역사책 속에서 자신이 특히 자극을 받은 부분을 종이에 옮겨 적어 벽에 붙여두거나 해서 늘 그것을 보며 반성을 하고 미치지 못한 점이 있으면 더욱 애쓰고 진보를 즐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뜻이 서더라도 학문에 충실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세운 뜻이 잊혀지기 쉽고 점차 어리석어지며 도덕도 바닥으로 떨어지는 일이 있다. 그러므로 다음으로는 학문에 대한 내 생각을 적어보고자 한다. 열심히 공부하자. 공부한다는 것은 배운다는 것이고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이룬 훌륭한 일을 모방하여 자신도 그 지위에까지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충의나 효행을 다하는 사람을 보면 바로 그 사람의 평소 행동을 보고 배워 자신도 반드시 그 사람에게 지지 않을 만큼의 충의를 지닌 사무라이가 되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갖는 것이 학문의 가장 중요한 점이다. 그런데 후세에 이르러 이 배움의 뜻을 아예 오해하거나 제한하여 단지 시문을 짓고 책을 읽는 것만을 배움의 전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배움의 본질에서 보아도 이 정도로 이상한 변화는 없다. 본래 시문의 창작이나 독서는 학문의 한 방법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칼자루나 칼집 혹은 2층으로 오르는 계단 같은 것이다. 그것들을 학문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칼자루나 칼집을 칼이라고 생각하고 계단을 2층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과 전혀 다름이 없다.
정말이지 천박하고 거친 사상이 아니겠는가. 학문을 하는 까닭은 충효의 길과 문무의 위험 말고는 무엇도 있을 수 없다. 한 점 불순한 마음 없이 주군에게 충성을 다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며 문무두기를 정진하여 태평성대에 주군 옆에 있을 때에는 주군이 과실이 있으면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하고 덕을 더욱 높이며 혹시라도 어떤 임무가 주어졌을 때는 자신의 책임을 충분히 다한다. 편파적이지 않고 뇌물 같은 건 절대 받지 않으며 누가 봐도 비난할 데가 없고 그 조직 안에서 동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평소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 불행히도 난세를 맞이하였다면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면에서 온 힘을 다하여 적을 멸하고 국가를 평온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평소부터 연습해 두어야 한다. 다만 지금 말한 것을 행하려면 어느 정도의 예비 지식이 근본이 된다. 고금의 모습을 모조리 알아 아무리 급격한 변화를 맞닥뜨리더라도 전혀 그 대처에 당하지 않을 만큼의 결심이 필요하다. 이 예비 지식을 채우기 위하여 늘 학문에 전념하고 자신의 담대한 마음을 기르는 것이 그 첫 번째 요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일 때는 평생의 목적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탓에 자신의 책임에도 냉담하고 따라서 만사 인내력이 결여되어 있다. 책을 읽고 있다고 생각했더니 2, 3일로 멈추고는 바로 무술 연습에 열중한다는 식이다. 어느 한 가지를 끈기 있게 오랜 시간 이어가는 것은 어렵다.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습관만은 지키고 싶으며 열심히 공부하자 해서 열심히는 그러한 것들을 이겨낼 만큼의 인내력 기우기를 의미한다. 어떤 일이든 오랜 시간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면 효과가 보이지 않는 법이다. 하물며 학문의 본질이 어떤 것의 이치를 규명하고 사람으로서의 길을 분명히 하는 것에 있는 이상 짧은 시간에 완성하고자 하거나 이리저리 옮겨 다니거나 하면 진정한 길은 발견하지 못한다. 따라서 실제로도 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된다. 나아가 세상에는 범속함이 많으므로 조금만 학문을 하면 오만함이 생겨 신중한 태도를 잃고 북이나 공명에 마음이 움직이거나 너무 도가 지나치게 자신만만해지는 사람도 볼 수 있다. 그것을 교정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좋은 친구로부터 감화를 받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친구를 선택하고 자신의 결점을 보완하는 것은 사무라이에게 특히 중요하다. 벗을 고르자. 친구와 사귄다는 말은 자신이 평소 접하고 있는 친구와의 관계를 가리키고 고른다는 말은 다수 중에서 소수에 주의하여 그것을 끌어내는 것이다. 원래 인간에게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새삼스레 말할 것도 없다. 같은 학교, 같은 고향, 혹은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교제를 원한다면 되도록 귀히 여기는 것이 좋다. 그런데 벗 중에는 손해가 되는 친구와 이익이 되는 벗이 있다. 여기에서 선택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다. 손해가 되는 친구에게는 자신이 얻은 것을 통해 그 결점을 교정해 주는 것이 옳다. 이익이 되는 벗에게는 자신이 먼저 나아가 깊이 사귀고 만사 상담하며 소중히 여겨야 한다. 나는 세상에서 이익이 되는 법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익이 되는 벗을 얻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다. 따라서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더없이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 벗과 사귀는 데에도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옛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오락 같은 놀이에서의 교제는 안 되고 학문 연구, 무예 연습, 정신 단련에서
잃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친구를 갖지 말라고 하였다. 나도 거기에는 대찬성이다. 먹고 마시거나 노는 친구 관계는 평소 나란히 어깨동무를 너야말로 나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친구야 같은 말을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모자란 덕을 메워주는 것도 아니고 만일의 경우 자신의 위기와 어려움을 구해주는 것도 아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에게는 특히 경계하여 너무 가까워지지 마라. 자신의 길이 조금이라도 방향이 바뀌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상대방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무예건 학문이건 최선을 다하도록 감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다. 다음으로 유익한 벗으로부터 받는 인상이 분명 손해가 되는 친구에게서 받는 것보다도 나쁠 수도 있음에 분명하다. 어쩌면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해치는 유익한 벗의 언동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미리 각오할 필요가 있다. 유익한 벗의 유익함은 바로 그 점이다. 성인이 쓴 글 중에 사무라이에게 다투는 벗이 있는 것은 마음이 편하지는 않겠으나 명예를 잃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이때 다투는 벗이란 유익한 벗을 말한다. 나의 결점을 거침없이 말해주고 나를 보다 바른 길로 이끌어야 내가 모르는 결점을 깨닫고 고칠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만약 이런 유익한 벗이 다른 의견을 싫어한다면 마치 충신을 멀리하는 천자나 죄우처럼 결국에는 간신 때문에 화를 입고 의외의 재난도 맞이할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는 손해가 되는 친구와 이익이 되는 벗을 구별할 것인가? 먼저 이익이 되는 벗이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부터 고찰해보자. 이익이 되는 벗의 성질은 다음 5가지 뿐이다. 첫 번째는 태도가 공명정대하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온화하고 상냥하며 배려가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엄청난 기세가 있어 어떤 일을 주저없이 단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네 번째는 매우 두뇌가 뛰어나고 평소의 모습이 명랑한 사람이다. 다섯 번째는 군자와 소인을 모두 품을 수 있는 활달한 사람이다. 다만 5번째의 경우에서 군자와 소인이라 함은 결코 세상의 악인까지도 용서한다는 말이 아니고 다소의 결점이 눈에 띄는 사람이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교제할 수 있을 만큼의 강한 감화력을 지닌 사람을 가리킨다. 이들 대부분은 평소부터 태도나 일거수일투족을 삼가하므로 세상의 속된 인간들로부터는 그다지 환영받지 못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손해가 되는 친구의 공통점은 일정한 절조가 없고 권력자에게는 아첨을 하여 마음에 들려고 하며 평소 태도가 너무나도 경솔하다. 신중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니 사람들과 무슨 일이든 말을 맞춘다. 말을 맞춤으로 한편에서는 실로 식견이 있는 것처럼 과대평가되고 또 한편으로는 부녀자나 소인 등이 그 본질을 모르고 겉으로 나타난 것을 중심으로 열심히 칭찬을 하는데 장래 성현후거를 뜻하는 사람은 이런 종류의 인간이 지닌 본질을 간파해야 한다. 이상의 5가지는 뜻을 품으려는 소년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항목과 해설을 더하였다. 나는 엄격한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늘 책을 접하고 있으나 타고난 천성이 너무도 외골수인 데다가 태만한 탓인지 조금도 진보하지 않는 것 같아 너무 답답하였다. 어째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도 나아가지 않는 걸까? 하고 생각하면 그에 관한 비관론만이 머리에 떠올라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어도 잠들지 못하는 때가 많다. 이러면 안 된다. 이래선 끝이다. 어떻게 해서든 멋지게 명예를 얻어 부모의 이름을 드높이고 미래에는 주군에게도 도움이 되며 조상에게도 은혜를 갚고 싶다 라고 늘 생각하며 떨어져 베개를 적시는 눈물에
굳게 맹세를 하였는데 그 효과가 나타났다는 조짐이 있기에 후일 잊지 않기 위하여 위와 같은 다짐을 하는 글을 적었다. 물론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다. 돌이켜보건대 우리 집은 대대로 의사지만이다. 만약 내가 이 방면에 온 힘을 기울여 일을 한다면 앞에서 말한 목적을 달성할 기회는 없을 것이다. 이 점이 나를 가장 고뇌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비록 의술을 업으로 한다고 해도 목적만 바뀌지 않는다면 결코 누구에게도 부끄러워할 것은 없다. 나는 내 고뇌를 이렇게 해결한 셈인데 과연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만약 후세 사람들이 내 마음의 고민을 이해해 준다면 내가 걸어온 길에 대하여 동정을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주제넘은 것일까? 카헤이 인연 무신여름 하시모토 사나이 적다. 이 계발록은 약 10년 이전에 내가 직접 쓴 것이다. 내용은 약기 그지가 없다고 평할 수 있으나 당시 시대에 대한 반항 및 나의 기계는 오히려 오늘날 이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오랫동안 책장 구석에 놓고 돌아보지 않았으나 우연히 요즘 그것을 꺼낼 기회가 있어 한부를 깨끗이 적어 친애하는 친구와 동생에게 보여주어 내 과거의 마음을 밝혀 참고하게 하였다. 나의 10년 전이 여기에 명료하게 나타나 있다. 그 10년 후인 오늘은 아시는 바와 같다. 앞으로 10년이 지난 후에 나의 심경 및 처지는 대체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인가? 그때 이것을 다시 한번 읽고 얼굴을 붉히지 않는다면 행복할 것이다. 안세의 4년 정사 5월 24 케이카크 적다.